이처럼 모든 주요 인물들에게서 이 자유와 속박이라는 키워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들은 모두 자유를 추구하지만 네, 지금 시네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작품 브루탈리스트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시네필 분들이 이 영화를 감상 후에 각자의 해석과 소감들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혹평을 하시거나 그냥 그랬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혹평이 압도적으로 많은 작품입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영화에 인터미션이 있다라는 게 생소하긴 하죠. 저도 오랜 시간 극장 관람 경험을 해왔지만 이 인터미션을 체험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극장에서 본 제일 긴 영화가 플라워 킬링 문인데 이게 3시간 25분이에요. 근데 브루탈리스트는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서 3시간 34분이라길래 아니 인터미션 넣은 거 이게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 이 인터미션 15분은 상영 시간에서 빼고 별도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상 전에는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시간 34분이라는 시간이 물론 긴 상영 시간이지만 영화의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시간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중간에 인터미션도 15분이 주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극장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뭐 요런 취지에서 인터미션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을 인상 깊게 봤는지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탈리스트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인 라질로 토스가 추구하는 건축 스타일이 브루탈리즘인데 이 콘크리트 건축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 양식을 말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인스타 갬성 카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 재료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붙이면서 이 주인공인 라질로 토스를 가리키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브루탈리즘이 1950년대에 영국에서 전쟁 후 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처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질로 토스 역시 전쟁 후에 미국에서의 인생을 재건하는 한 남자죠. 그리고 이 영화는 그 한 남자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서 이 제목이 브루탈리스트로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 중에서 보면은 이 라질로 토스가 계속 본인의 속내를 감추거나 포장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인물이거든요. 속된 말로 뇌 안 거치고 바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이 라질로 토스의 투명한 성향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을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타고 있는 배가 미국에 도착하게 되고 라질로가 이 난민 무리를 해치고 배 갑판으로 나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환호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오프닝 장면에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토스가 갑판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간혹 빗줄기 몇 개가 들어오긴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어두운 곳에서 인파를 헤집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자유의 여신상을 카메라가 뒤집어서 잡아주잖아요. 되게 웅장하고 멋있게 잡아줄 법도 한데 뒤집힌 자유의 여신상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몇 가닥의 빛만 쫓아가다가 밝은 곳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희망을 찾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뒤에 이 라질로 토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알고 본다면은 뒤집힌 자유의 여신상은 결국 그가 찾았다고 생각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장치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시각적인 것 이외에도 그 장면에서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이 라줄로의 부인 에르제벳의 편지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될 때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건축물이나 미술작품에 비유해서 멋진 해석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솔직히 저는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요. 결국 이 작품은 오프닝에서도 보여줬듯이 등장인물들의 자유와 억압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자유와 억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라질로 토스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자유라고 생각했던 미국 이주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의 시작이 되어버리죠. 자유를 얻은 줄 알았지만 속박이 되어버린 것은 이 마약을 통해서도 은유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가는 배에서 부러진 코뼈의 약인 줄 알고 복용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약에 중독되어 버려서 라질로 토스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토스가 받게 되는
속박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그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벤 뷰런으로부터 가장 큰 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부유한 후원자인 벤 뷰런의 지원으로 본인의 건축적인 예술성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속박당하게 되어버리죠. 예술적인 욕망과 상업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창작의 자유를 속박당하게 됩니다. 영화의 가장 후반부인 에필로그에서는 비로소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이 사회적인 명성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늙고 병든 토스는 휠체어에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신체의 한계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이 토스의 아내인 에르제벳도 마찬가지죠. 수용소를 탈출해서 자유를 얻지만 수용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돼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인 토스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와 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와서는 이 립스틱 리뷰글을 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가지고 있죠. 이 토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본인의 요구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잠자리다운 잠자리는 서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겨우 이루어지잖아요. 그녀의 욕구 역시 남편에게 속박당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새자면은 리뷰 초반에 인터미션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에리자벳의 등장을 앞두고 이 인터미션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미션의 시간 동안 마치 에리자벳이 실시간으로 토스의 곁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인터미션의 타이밍조차도 영화 연출적으로 계산해서 넣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양심적으로 15분은 상영시간에서 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상영시간에 포함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이 자유와 속박이라는 키워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이 토스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고 에리자벳은 능동적인 인물이다라는 점 다른데 극중에서 토스는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올 때 배를 타고 오잖아요. 파도에 떠다니는 배처럼 토스의 인생의 큰 물살에 떠다니는 인물이라는 해석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떠다니게 되는 거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 토스도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나온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류에 등 떠밀려서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수동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인스타그램 영화 인플루언서인 머물리코님의 리뷰를 보니까 아 맞네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촌의 가구점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벤 뷰런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작에 대해서만 나타나는데 이마저도 사실 가구점을 하는 사촌이나 벤 뷰런이 없었더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죠. 반면에 에르제벳은 신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물입니다. 본인 성에 차진 않지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건축물에 사비를 털어 넣어버린 그 어이없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를 하고요. 잠자리에서도 본인의 욕구를 채운다기보다는 남편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남편이 벤 뷰런에게 겁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보행기를 짚고 벤 뷰런을 찾아가서 따지는 그 강단도 보여줍니다. 다시 이 자유와 속박이라는 키워드로 돌아와서 이 벤 뷰런도 두 가지 키워드로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대한 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속박당해 있는 인물이죠. 재능 있는 예술가인 토스를 알아보고 후원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를 속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벤 뷰런의 사회적인 위치는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게 만듭니다. 토스와의 출장지에서 이 토스를 동성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많은 해석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 벤 뷰런이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을 하자면은 이 성소수자가 받는 사회적인 시선은 말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문제의 장면이 나오기 전에 파티장에서 토스를 유혹하는 여자를 토스가 이렇게 막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벤 뷰런이 2층 높이에서 지그시 바라보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문제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를 뿌리치는 토스를 보고 벤 뷰런도 속마음으로는 야 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한 것 같고 물론 뭐 말 더럽게 안 듣는
이 토스를 복종시키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복종시키려는 그 이유만으로 일단 겁탈을 하려면은 남성의 경우에 신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복종시켜야지라는 그 생각만으로 신체의 변화가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적인 위치에 따른 시선과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속박당해 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벤뷰런이 가장 자유로운 인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위와 권력에 의해서 속박당해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항상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모든 주요 인물들에게서 이 자유와 속박이라는 키워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들은 모두 자유를 추구하지만 누구 하나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죠. 전쟁의 트라우마, 이민자로서의 차별, 자본주의의 압박,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기대 속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이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그리고 물리적인 자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자유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에필로그에서 보면은 건축 비엔날레에서 조피아가 축사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설사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올바른 과정의 경험을 얻었다면은 결코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만큼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민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살아남아 있다라는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렸고요. 토스가 설계한 건축물들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건축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뭐 인명사고도 생기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건축물을 완성을 해놨으니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제 생각을 토스의 삶에 대입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치열했구나. 인생의 풍파에 떠밀려 다니면서도 결국은 살아남았다라는 그 결과가 중요한 삶이었겠구나라는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배부른 소리가 아닐까.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강조했었던 자유와 속박처럼 양면성을 또 지니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건축물이라는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이 토스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겠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 인정받은 것은 결과물이지 이 토스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토스가 그 고생했던 그 과정들은 결과에 가려져서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토스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관련자들과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서 과정이든 결과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토스에 집중해서 보자면은 뭐 잘된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민자라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은 그 결과물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브루탈리스트 후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 에필로그가 사족같이 느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이던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에필로그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막 주절주절 이야기한 걸 들어보시면은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남자의 우여곡절 미국 이민 이야기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이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디아스포라 이야기로 표면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작품상에 등장하는 은유나 상징적인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보신다면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아까 뭐 미술이나 건축물 뭐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AI 사용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등장인물들의 일부 헝가리어 대사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AI 보정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던데 이 감독이 밝히기로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다듬는 수준으로만 사용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오롯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영화계에서 유독 이 AI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의 사용은 문제 삼을 만한 게 되나 싶어요. 사실 단순히 AI를 사용했다 안 했다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의 특성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보정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것은 뭐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루탈리스트가 수많은 시네필들의 극찬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래디 코베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번 작품을 통한 수익이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포함해서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던데 좋은 성과를 거둬서 감독님의 다음 행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해석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더라도 이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